그러니까 이런 애착 관계를 이용해서 오히려 공부를 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해보는 게 어떨까. 안녕하세요.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. 지난주에 저희가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으로 어떻게 하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. 제가 이리 씨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무슨 소리세요? 갑자기? 드디어 예. 저의 부족한 점을 제가 발견해냈어요. 부족한 뭔가 점이요? 엄청난 게 빠져 있었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거의 완벽했는데 혹시 제가 영화 배우 같은 분들을 네. 출연시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? 정우성 씨든 네. 하정우 씨든 얘기만 하지 그러셨어요. 아 진짜 얘기하면은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? 얘기만 하시라고요. 얘기만 하라고요? 얘기만 하시라고요. 네, 달라질 건 없지만 달라질 얘기만 거 하라고요. 제가 빠졌다고 네. 얘기하는 건 다름이 아닌 사극 얘기예요. 사극. 요즘 정말 작품성이 아주 짙은 그런 사극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. 아이들한테 역사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사극에서 역사와 수학적 사고력을 다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리 씨가 할 수 없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. 그것도 미리 저한테 얘기만 하시지 아니 그러셨어요. 괜찮아요. 얘기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. 하시라고요. 네. 이민아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훨씬 더 속 시원할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그 사극하면 딱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쟁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전략으로, 어떤 전술로 이런 부분도 다 수학적 사고를 요하는 부분이고요. 혹은 무기 만드는 과정이나 그 당시에 궁이나 유적지에서 또 수학과 어떻게 개념적으로 연관을 짓고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좀 다양하게 흥미롭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네. 선생님도 좀 알고 계시네요. 그래요? 네,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극에는 수학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. 제가 사극 중에서 하나를 엄선해서 가져왔거든요. 진짜요? 네. 준비가 됐군요. 네, 오늘 수학 비하인드 뉴스. 개 누구 없느냐? 이리 오너라. 이리 오너라. 자, 갑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대사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?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. 자,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네, 바로 영화 최종병기 활의 주인공 남이가 활을 쏘며 하는 명대사입니다. 이 최종병기 활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청나라 군대와 남이의 추격전을 그린 영화인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번에도 역시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말이 돼?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 쫓고 쫓기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공 남이는 적들이 쏘는 화살은 슉슉슉 다 피하고 쏘는 족족 다 맞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들. 영화 주인공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? 못 믿으시겠다고요? 자, 영화를 보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죠. 바로 주인공 남이와 청나라 군이 쓰는 화살이 서로 다르다는 것. 청나라 장수인 주신타가 쓰는 화살은 일반 화살보다 무거운 육량시라는 화살인데요. 육량시는 6량의 무게가 나가는 화살이란 뜻입니다. 당시의 무게 단위가 한 량에 37.5g이었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225g 정도가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. 반면 남이가 쓰는 화살은 한국 고유의 화살인 편전. 무게가 약 20g 정도라고 하는데요. 이 정도면 11배 정도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. 왜 무게 이야기를 하냐고요? 화살에서 무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바로 이 속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.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? 속력을 구하는 공식. 속력의 제곱은 질량분의 2 곱하기 에너지죠. 여기서 주신타와 남이가 주는 에너지는 같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남이의 화살이 무려 11배나 빠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. 그리고 속력이 빠를수록 사거리도 더 길어질 테니까 왜 영화에서 남이가 쏘는 화살은 다 맞추고 청나라 군인들이 쏘는 화살은 남이가 다 싹싹싹 피했는지 이해가 팍 되지 않나요? 자, 여러분들도 앞으로 영화를 보면서 이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영화도 재미있게 보고
수학적 사고력도 쑥쑥 키울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일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수학 비하인드 뉴스 이렇게 사극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저도 영화 최종병기 화를 보면서 어떻게 화살이 저렇게 날아갈 수 있나 정말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. 선생님, 이 뒤에도 결국은 수학적인 설계가 비밀로 숨겨져 있었군요. 네, 그렇죠. 이리 씨가 좀 전에 해주셨던 그 명대사. 네.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. 네. 상당히 감동적인 네, 말이긴 멋있어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왜요? 네. 왜요? 그 멋있었는데 되게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. 그렇죠. 감동이잖아요. 정말 멋있네요. 명장면. 네, 정말 멋있습니다. 하지만 이 화를 쏘려면 바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맞습니다. 이 활이 발사되는 순간 방향이 휘어지게 되고요, 활은. 네.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면서도 계속 그 복원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이 활이 좀 더 휘게 되거든요. 이제 이럴 때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 화살의 탄성이라든지 뭐 휘는 정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활 쏘기는 계산과 감각이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사실은 아까 이리 씨가 얘기했던 육량시라는 화살이 있잖아요. 네. 이 화살을 쏘기 위해서 또 활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육량궁이라고 육량시를 쏘았던 활인데 이 활은 크기가 무려 168cm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. 네? 168cm면은 저보다 큰 거예요? 저보다도 큰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 당시 웬만한 성인 남자 키보다 더 큰 거잖아요. 당연히 크니까 그걸 들고 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못 갖고 다닐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이걸 항상 휴대하면서 이렇게 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와. 늘상 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청나라군이 네. 그 남이를 이기기 위해서 좀 힘들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극 대작이 있잖아요. 1,700만이라고 하는 관객을 동원했던 명량. 그렇죠. 명량. 빼놓을 수 없죠. 네. 이순신 장군의 모든 전략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명량 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학적 이야기를 찾은다고 한다면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선생님. 네, 그럼요. 사실 이 명량해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전투 아닙니까? 사실 해전에서도 유례없는 대승이거든요.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 배가 13척, 뭐 12척이라고도 돼 있고, 그리고 일본군의 배가 130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네. 10배 정도 되는 거죠. 133척이라고도 하고, 뭐 200척의 기록도 있고, 어딘 또 500척의 기록도 있는데, 더군다나 우리 군의 부상은 사망자 2명, 부상자 3명 정도의 피해를 입고 했고, 일본군은 31척이나 침몰을 시켰거든요. 배가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둔 전투죠.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가 사실 그 영화에서는 일자진으로만 이순신 장군의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진만 나왔는데 사실 그 전투의 후반부에서는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사실 하객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. 한 모양의 전투로서 승리를 하셨거든요. 그 이거잖아요. 다 그 항 모양으로 다 날개를 쫙 펴가지고. 네. 저는 좀 의상 때문에 약간 병아리처럼 보이는데.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오늘 딱 컨셉인 하면서, 거예요?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예.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하객진이라기보다는 날개를 접은 하객진이거든요. 약간 둥근 모양으로 한 거지. 그러니까 네. 원 모양이니까 중심에 우리 군이 있고 그 원주에 원이라고 본다면 원 둘레에 그 일본 군이 있다면 네. 가운데서 이렇게 포를 쏘면 이 웬만하면 사정거리에 다, 있으면은 예. 웬만하면 다 맞겠죠. 어. 그러니까 오히려 둘러싸서 우리는 계속 쏘기만 해도 그 일본 군들은 피해가 막강하겠죠. 그래서 그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원의 즉 정확히 원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둥그렇게 싸서 사방으로 쏠 수 있으니까 사정거리에 들어있는 적들은 모두 다 침몰시킬 수 있었다. 그런 어떤 수학적인 걸 알고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략을 사용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제가 요거 조금 아는데 원래 그 하객진 같은 게 원래 육군에서 원래 쓰는 거였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거를 이제 배로 적용한 거예요.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. 그래서 그게 배를 그렇게 동시에 움직이는 게 어렵거든요. 훈련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보면은 그 사격을 하면 거의 백발백중으로 다 맞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먼 거리에서 그 포로 네. 어떻게 저렇게 잘 맞힐까? 그러게요. 뭐 고성능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맞아요.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진짜 그렇네요.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결론 내렸습니다.
시력이 2.0 이상인 사람들만 군인으로 받아준 거예요. 잘 보이게. 문 좋네 군인해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. 진짜 그랬을까요? 네, 사실 이것도 수학과 관련이 있는데요. 예전에 일본 수군에 비해서 우리나라 조선의 수군은 그 군사 자금도 좀 부족했고 자원도 부족한 상태였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화약 아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포탄 아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정확하게 사정거리를 측정하고 또 양도 좀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. 얘기 들으니까 너무 짠하다. 슬퍼지네요 갑자기. 따라라 맞아요. 그래서 근데 이 사정거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눈이 좋은 게 아니라 포신의 각도 그리고 네. 화약의 양에 따라서 이 사정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포신의 각도도 잘 생각을 했었어야 됐고 화약의 양도 그 당시에 기름을 먹인 종이에다가 1호 장약, 2호 장약 해서 양을 탁탁탁 나눠놨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사정거리를 측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자금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한 상태였지만 어쨌든 이 수학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게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대단하다. 싶어요. 네. 또한 전쟁을 할 때 수학자의 역할이 정말 크죠. 조선시대 이 도훈도라고 불리는 이 직급은 전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수학을 다루는 직급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도훈도가 어떤 것들을 측정했냐면 섬과 섬의 거리 혹은 섬과 해안선까지의 거리 또 적군과 아군의 배의 거리 그다음에 이제 포탄의 어떤 적정 사정거리 조총의 사정거리 이 활의 사정거리 등등을 다 측량을 해서 네.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지형을 파악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군사 작전을 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죠. 이순신 장군은 말하자면 그 지형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 물품의 어떤 그 조화를 이루어서 실제로 이 작전을 잘 세워서 준비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기다리는 네. 거죠. 기다렸다가 딱 들어오면 그때 포탄을 발사해서 포탄도 아낄 수 있고 그렇죠. 말하자면 네. 우리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우리 그 군사에 효율적인 전쟁을 한 효율적인 거잖아요.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네. 이런 이제 전술과 방법은 영화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서 저런 부분에 아마 이제 수학적 원리가 사용됐겠다 유추해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이들의 수학적 상상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네. 있을 것입니다. 그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수학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. 뭐 활도 그렇고 대포도 그렇고 결국 이 무기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정확한 그 수학적 계산이 있어야지만 정말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. 이 최근에는 또 영화 남한산성에서 조선시대에 실제로 사용됐던 무기들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. 뭐 환도다, 화차다, 신기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수학적인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현대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활이나 화살이나 이런 무기를 만든 체제에는 수학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네. 정확하게 그 적을 공격해야 되고 이 거리를 계산해야 될 테니까요. 뭐 신기전을 예를 들자면 신기전은 이제 활입니다. 활인데 네. 예, 정확하게 적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발사 각도를 0도에서 43도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손잡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 예전에 그 포병이나 이런 사람들 훈련할 때 보면 이 각도를 조절해서 저 몇 미터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각도를 해야 된다. 네. 저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된다.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. 기억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막 그 영화 보면 그 네. 뻥튀기 아저씨처럼 막 돌리잖아요. 어. 막 돌리면 탁탁탁 예, 올라가고 예. 하는 네. 것처럼 요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아, 또 네. 군대에서 또 해봤다는 줄 알고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어요. 봤죠, 그냥 해보진 않고 봤어요. 그래서 이런 발사체가 사실 멀리 날아가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 화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한계가 있기 네. 때문에 사실 각도 조절이 더욱더 중요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고력, 수학적 사고력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성종 때 발간한 이 병기도설의 기록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정밀했냐면 현재 단위로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.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이름을 보면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대신기전 이건 좀 큰 거겠죠. 그런 다음에 뭐 산화신기전, 중신기전, 소신기전 그
다양하게 어떤 뭐 무게나 어떤 비거리 그래서 적을 공격하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,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화살이나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기아나 벡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포물선 운동을 그렇죠.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각도를 잘 보면 너무 낮은 각도로 쏘면은 금방 떨어져요. 멀리 못 가게 되고 너무 높게 이렇게 쏘아도 그 에너지를 위로 올라가는 데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. 또 멀리 못 가지 가요. 못 가고. 그래서 가장 멀리 가는 각도가 어느 정도일까 봤을 때 45도 정도의 각도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신기전이 왜 대단한 무기냐 하면요. 그 45도,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45도와 가까운 43도까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사극을 통해서 우리는 수학이 나라를 구하는 데도 큰 일조를 했구나라는 네. 걸 알면서 아이들과 수학적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는 뭐 사극하면 그냥 그 시대의 사회상이 어땠거나 아니면 뭐 또 역사가 어쩌구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좀 넓은 범주에서 보면 수학과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좋은 사극 한 편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꽃피워 보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